이천의 한적한 야산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 타오르는 택시 한 대와 함께 발견된 잔혹한 살인 현장. 35만 원의 택시비를 둘러싼 다툼이 어떻게 계획적인 살인으로 이어졌을까요? 3년간 품어온 복수심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면서 무고한 택시 기사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살인을 넘어서 인간 내면의 어둠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형사가 이 충격적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천시 외곽의 적막한 야산에 새벽 서리가 내려앉던 2004년 5월의 어느 날,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한 통의 112 신고 전화가 경찰서를 뒤흔들었다. 택시에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급박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전해진 그 순간부터 이천경찰서 강력계 김민수 형사의 평온했던 하루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김민수 형사는 이미 15년째 형사 업무를 담당하며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베테랑이었다. 40대 중반의 그는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관찰력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수사관이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밀린 서류 정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울려 퍼진 긴급 출동 벨 소리에 즉시 현장으로 향하게 되었다. 현장에 도착한 김민수 형사와 동료 형사들이 목격한 광경은 참으로 처참했다. 야산 중턱 비탈진 길가에는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활활 타오르는 승용차 한 대가 있었고 차량은 이미 거의 전소되어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상태였다. 소방서에서 급히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었지만 불길이 워낙 맹렬했던 탓인지 차량의 원형을 알아보기조차 힘들 정도로 심하게 손상된 상황이었다. 김 형사님, 이거 단순한 차량 화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을 살펴보던 박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건넸다. 김민수 형사 역시 뭔가 이상함을 직감하고 있었다. 차량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니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눈에 띄었다. 우선 이런 한적한 야산길에 택시가 새벽 시간에 와 있을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고 차량이 전소될 정도로 맹렬하게 탄 것도 자연발화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았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마친 후 김민수 형사는 동료들과 함께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탄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니 번호판이 완전히 녹아내려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다행히 차대 번호는 확인이 가능했다. 김 형사가 차대 번호를 조회해본 결과 이 차량이 부산에 등록된 개인 택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 택시가 왜 이천까지 와서 불에 탔을까? 김민수 형사의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더욱 놀라운 발견은 차량 내부를 조사하면서 이루어졌다. 뒷좌석 시트 부분에서 담배꽁초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국과수에서 파견된 감식 요원들이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화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담배불이 시트에 떨어져 차량 전체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 내부에서는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상하다. 택시기사는 어디 간 거지? 김민수 형사는 동료들과 함께 차량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현장에서 반경 50m 내외의 야산 일대를 빠짐없이 뒤지기 시작했다.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시야가 조금씩 밝아지던 중 차량에서 약 30m 떨어진 야산 중턱 덤불 사이에서 끔찍한 발견이 이루어졌다. 여기요. 시체가 있습니다. 수색에 참여했던 이 형사의 외침에 김민수 형사와 동료들이 급히 달려갔다. 덤불 속에는 60대로 보이는 남성의 시체가 누워 있었고 온몸에는 날카로운 흉기로 찔린 듯한 상처가 여러 군데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국과수 감식팀에 정밀 조사를 요청했다. 국과수 감식 요원들이 시체를 조사한 결과 사인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자상으로 추정되며 사망 시각은 새벽 서너 시경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특히 상처의 형태를 살펴볼 때 재촉이 칼날과 같은 농기구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 조회를 실시한 결과 부산에 거주하는 60대 개인 택시 기사 정모 씨로 밝혀졌다. 김민수 형사는 즉시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다. 부산에 있는 피해자의 부인과 통화를 나눈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남편이 어젯밤에 광안리에서 손님을 태우고 이천까지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왕복 35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서 늦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고 한 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피해자 부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져 왔다. 김 형사는 피해자 부인으로부터 더 자세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 피해자가 태운 승객은 목장 기술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며 이천 지역의 어느 목장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통화 시각은 새벽 1시경이었고 그로부터 약 2시간 후인 새벽 3시 30분경에 차량 화재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목장 기술자라고 했다면 이 지역 목장들을 조사해야겠군. 김민수 형사는 동료들과 함께 이천 지역 내 목장들을 파악하고 최근에 기술자를 고용했거나 기술 지원을 받은 곳이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또한 피해자의 통신 기록을 분석해 마지막 통화 이후의 동선을 추적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수사팀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현황도 파악했지만 워낙 한적한 야산 지역이라 직접적으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카메라는 없었다. 하지만 김민수 형사는 포기하지 않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톨게이트부터 시작해서 피해자가 이용했을 만한 경로상의 모든 지점을 꼼꼼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현장의 참혹함과 계획적인 범행의 흔적들을 종합해볼 때 김민수 형사는 이것이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강도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범인은 택시비 35만 원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기사를 살해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차량의 방화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단순히 택시비만을 위한 범행치고는 너무나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범인에게 더 깊은 동기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또 다른 단서는 피해자의 지갑이 사라졌다는 점이었다. 피해자의 옷에서는 휴대전화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범인이 단순히 살인 후 도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져갔다는 것을 의미했다. 김민수 형사는 이런 세부 사항들이 모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꼼꼼히 기록해 두었다. 한편 현장 주변에서는 추가적인 증거물 수색이 계속되고 있었다. 살인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초기 칼날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사팀은 현장에서 반경 100m 내의 모든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또한 범인이 남겼을 수 있는 발자국이나 지문, 기타 흔적들을 찾기 위한 정밀 감식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김민수 형사는 사건의 시간대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도 실시했다. 하지만 워낙 한적한 지역이라 목격자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사건 발생 시각 무렵에 차량 소음을 들었다는 주민이 한두 명 있었고 이들의 증언을 통해 대략적인 사건 발생 시각을 더욱 정확히 추정할 수 있었다. 현장 조사를 마친 김민수 형사는 동료들과 함께 경찰서로 돌아와 본격적인 수사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목장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피해자의 통신 기록 분석, 인근 교통 요충지의 통행 기록 확인 등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김민수 형사는 이미 마음속으로 범인 검거에 대한 확신을 다지고 있었다. 현장에 남겨진 단서들과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범인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민수 형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범인이 자신을 목장 기술자라고 소개했다는 점이었다. 이는 범인이 이천 지역의 목장 사정에 어느 정도 정통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그럴듯한 핑계를 대기 위해 지어낸 말일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이 단서를 따라가면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건 발생 당일 밤 김민수 형사는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수집된 모든 정보들을 종합 분석했다. 피해자가 부산에서 이천까지 35만 원을 받고 승객을 태워다 주기로 했다는 것, 승객이 목장 기술자라고 자칭했다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제초기 칼날에 의한 살상이 이루어졌다는 것 등 모든 단서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면 틀림없이 범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집으로 돌아갔다. 김민수 형사는 사건 발생 다음날 새벽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밤새 머릿속을 맴돌던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했다. 우선 피해자 정 씨의 마지막 행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김 형사는 동료들과 함께 부산에서 이천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구간의 모든 톨게이트를 방문하여 해당 차량의 통행 기록을 확인하기로 했다.
부산 방향에서 이천으로 향하는 경부고속도로 상해 첫 번째 톨게이트에서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톨게이트 직원 최모 씨는 김민수 형사의 질문에 선명하게 기억한다며 증언을 시작했다. 그날 새벽 1시 40분경쯤이었어요. 부산 번호판을 단 택시가 지나갔는데 뒷좌석에 남자 승객이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워낙 늦은 시간이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최 씨의 증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승객의 인상착의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이 좀 거무스름하고 건장한 체격이었어요. 짧은 머리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뭔가 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손에 큰 가방 같은 걸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사람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서 기억에 남아요. 이 증언을 통해 김민수 형사는 범인의 대략적인 인상착의를 파악할 수 있었다. 더불어 차량이 새벽 1시 40분경에 톨게이트를 통과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부인과 마지막 통화를 나눈 시각과도 거의 일치하는 중요한 정보였다. 김 형사는 즉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몽타주 제작을 의뢰하고 동시에 이천 지역 내 목장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더욱 집중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천 지역에는 크고 작은 목장들이 10여 곳 정도 있었고 김민수 형사와 수사팀은 이들 목장을 하나씩 방문하여 최근에 외부 기술자를 고용했거나 기술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했다. 대부분의 목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답했지만 이천 외곽에 위치한 한 목장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아, 그런 사람이라면 김모 씨 말씀이시군요. 목장 사장 박모 씨가 김민수 형사의 질문에 답했다. 석 달 전까지 저희 목장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부산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30대 후반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목장 일에는 꽤 숙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그만두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박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모 씨는 3년 전쯤 부산에서 이천으로 올라와 목장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성실하게 일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뭔가 마음이 불안정해 보이더라고요. 가끔 술을 마시고 와서는 가족 얘기를 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특히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천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 많이 괴로워하더라고요. 김민수 형사는 이 증언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발견했다. 김 씨의 아내와 그 남자가 이천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혹시 그 아내와 남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김 형사가 물었다.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지만 김 씨가 이천 시내 어딘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주 그 얘기를 하면서 괴로워했거든요. 언젠가는 그들을 찾아가서 따지겠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수 형사는 즉시 김 씨의 신상정보 확인을 요청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부산이었지만 실제로는 목장 근처 임시 숙소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김 씨가 3년 전 가정폭력과 협박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부산을 떠나 이천으로 이주했고 김 씨가 이를 알고 크게 분노에 위협했다가 경찰에 신고당해 처벌받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제 범인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는군. 김민수 형사는 동료들과 함께 김 씨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우선 김 씨가 머물렀던 목장 근처 숙소를 방문했지만 숙소 관리인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에 여길 방문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민수 형사는 김 씨의 아내와 그 남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이천 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주민등록 전입 신고 기록을 통해 3년 전 부산에서 이천으로 이주한 여성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 중에서 김 씨와 관련이 있을 만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아내 이모 씨가 3년 전 부산에서 이천으로 주소를 옮겼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씨는 현재 이천 시내 한 아파트에서 최모 씨라는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김민수 형사가 이들의 주소지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김 씨가 최근까지도 이들을 찾아와 괴롭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 씨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김 씨가 더 큰 일을 낼까 봐 참고 있었어요. 이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최 씨 역시 김 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해 증언했다. 김 씨가 술에 취해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복수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더 심해져서 정말 무서웠어요. 이들의 증언을 통해 김 씨가 3년간 지속적으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김민수 형사는 김 씨의 통신 기록을 분석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다. 통신 수사가 허가되자
김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놀랍게도 김 씨의 휴대전화는 사건 발생 당일 새벽 이천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기지국에 접속한 후 완전히 꺼진 상태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 전날까지도 김 씨가 이 씨와 최 씨의 아파트 근처에서 활동했다는 흔적이 통신 기록에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다. 더욱 결정적인 단서는 김 씨의 과거 통화 기록에서 발견되었다. 사건 발생 이틀 전, 김 씨는 부산의 한 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천까지 가는 택시를 예약하고 싶다고 문의했던 기록이 있었다. 당시 택시 회사 직원은 개인 택시를 소개해 주었고 그것이 바로 피해자 정 씨의 택시였던 것이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목장 기술자인데 이천까지 가야 한다며 택시를 예약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계획적인 범행이었군. 김민수 형사는 점점 명확해지는 사건의 전모에 소름이 돋았다. 김 씨는 미리 택시를 예약해두고 부산에서 이천으로 올라와 아내와 그 남자에게 복수하려 했던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왜 택시기사까지 살해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김민수 형사는 김 씨가 단순히 택시비를 아끼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더 깊이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민수 형사는 김 씨의 가족관계를 더 자세히 조사해보기로 했다. 김 씨와 이 씨는 10년 전에 결혼했지만 김 씨의 음주와 폭력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었고 3년 전 이 씨가 최 씨와 함께 이천으로 도피하면서 사실상 파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김 씨는 이후 3년간 이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혔고 폭수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수사팀은 김 씨가 머물 만한 곳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수배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김 씨의 과거 거주지, 친인척 집, 그가 일했던 목장들과 관련된 모든 장소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김 씨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여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로 했다. 한편 국과수에서는 현장에서 수거한 물증들에 대한 정밀 감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옷에서 발견된 혈흔과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미세한 증거물들을 통해 범인의 DNA를 채취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었다. 또한 살인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초기 칼날의 행방을 찾기 위해 현장 주변 수색도 확대되었다. 김민수 형사는 사건 발생 이틀째가 되던 날 김 씨의 과거 동료들을 만나 그의 성격과 평소 행동 패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목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장모 씨는 김 씨가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었지만 술을 마시면 아내와 그 남자에 대한 폭수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곧 이천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겠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돈을 모아서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올라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증언을 통해 김민수 형사는 김 씨의 범행 동기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김 씨는 아내와 그 남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부산에서 이천까지 택시를 타고 왔지만 복수를 실행하기 전에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욕심에 택시기사를 살해한 것으로 보였다. 아니면 복수 계획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돈을 아껴두려 했을 수도 있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씨의 최근 행적에 대한 추가 정보들이 수집되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김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곧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증언이 여러 명에게서 나왔다. 또한 그는 목장 일을 그만두면서 받은 마지막 급여로 술을 사서 혼자 마시며 이제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제 김 씨를 찾기만 하면 된다. 김민수 형사는 수사팀 회의에서 자신 있게 말했다. 모든 증거와 증언들이 김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고 이제 그를 검거하는 것만 남았다. 하지만 김 씨는 사건 후 완전히 자취를 감춘 상태여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김 씨가 도주할 만한 경로를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아내와 그 남자에게 복수하려다 실패한 김 씨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갔을 가능성 아니면 전혀 다른 지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 또는 이천 인근 어딘가에 숨어 있을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했다. 수사팀은 전국의 경찰서와 협조하여 김 씨에 대한 수배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갔다. 김민수 형사는 특히 김 씨가 폭수 대상인 아내와 그 남자를 아직 해치지 않고 도주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김 씨가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당황해서 원래 계획을 포기하고 급히 도망쳤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니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복수를 완료하려고 어딘가에 숨어서 기회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김 씨를 하루빨리 검거해야 추가 범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었다. 김민수 형사와 수사팀의 치밀한 수사망이 서서히 김 씨를 조여오고 있었다. 사건 발생 이틀째 되던 날 오후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김 씨의 휴대전화를 계속 추적한 결과 강릉의 한 지역으로 확인되었던 것이다. 김민수 형사는 즉시 강릉으로 향했고 강릉까지는 이천에서 차로 약 2시간 거리였는데 김 형사는 동료 박 형사, 이 형사와 함께 긴급히 출발했다. 강릉 주변의 여관을 탐문한 결과 김 씨가 타고 다니는 것으로 추정되는 렌터카를 발견하였다. 여관 사장에게 확인하니 김 씨로 추정되는 남자가 어젯밤 늦게 여관에 도착해서 현금으로 숙박비를 지불했고 그 후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고 뭔가 초조해하는 것 같았으며 계속 창문 쪽을 힐끔힐끔 보며 가방을 꼭 껴안고 다니는 게 이상해 보였다고 했다. 김민수 형사는 여관을 포위하고 김 씨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신중히 계획했다. 김 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출입구를 차단하기로 했다. 강릉경찰서의 지원을 받아 여관 주변을 완전히 봉쇄한 후 체포 작전에 들어갔다. 오후 5시 전까 김민수 형사는 동료들과 함께 김 씨가 머무르고 있는 2층 객실로 향했다. 폭도는 조용했고 김 씨가 있는 방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김 형사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방 안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도주하려 한다. 김민수 형사는 즉시 문을 발로 차며 돌입했다. 방 안에서는 김 씨가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이미 건물 아래쪽에는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어 도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움직이지 마. 손을 들어. 김민수 형사의 외침에 김 씨는 잠시 멈칫했다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며칠간 제대로 씻지 못한 듯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손에는 떨림이 보였고 전체적으로 극도로 지친 모습이었다. 특히 그의 눈에는 체념과 동시에 어딘가 광기 어린 빛이 어리고 있었다. 김모 씨, 당신을 강도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민수 형사가 수갑을 채우면서 말했다. 김 씨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 오히려 어딘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드디어 잡혔구나. 이제 끝났어. 김 씨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김 씨의 소지품을 조사한 결과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그가 입고 있던 옷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가방 안에서는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재촉이 칼날이 신문지에 쌓여있는 채로 가방 밑바닥에 숨겨져 있었다는 점이었다. 칼날에는 아직도 혈흔이 말라붙어 있었다. 이것들이 뭔지 아시죠? 김민수 형사가 증거물들을 보여주며 물었다. 김 씨는 잠시 말없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모든 게 끝났군요.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후련함도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경찰서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조사에서 김 씨는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김민수 형사가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설득하자 결국 입을 열기 시작했다. 어차피 다 끝난 일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은 하지 못했어요.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3년 전 아내 이 씨가 최 씨와 함께 이천으로 도망간 후 극도의 분노와 절망에 빠져 있었다. 부산에서 이천으로 쫓아와 목장 일을 하며 지내면서도 매일 밤 아내와 그 남자에 대한 복수심을 키워왔다고 했다. 매일 밤 그 생각만 했어요. 언젠가는 꼭 복수하겠다고.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들을 만나면 뭘 해야 할지도 확실하지 않았고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쯤 김 씨는 마침내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부산에서 이천까지 오는 교통비를 마련하는 것부터가 문제였다. 목장에서 받은 마지막 급여로는 부족했고 다른 수입원도 없었다. 그러던 중 택시를 이용해서 오면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된다는 악한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그냥 택시비만 안 내고 도망가려 했어요. 기사 아저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복수를 하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김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김민수 형사는 그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하면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 나갔다. 김 씨는 미리 목장에서 사용하던 재촉이 칼날을 챙겨두었고 피해자 정 씨에게 자신을 목장 기술자라고 소개하며 이천까지 가자고 제안했다. 택시가 이천에 도착한 후에는 먼저 아내와 최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로 가달라고 했다.
그들의 집 앞에서 기사 아저씨를 기다리게 하고 저는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이 씨와 최 씨의 집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복수를 포기하고 다시 택시로 돌아왔다. 막상 그 앞에 서니까 무서워졌어요. 정말로 복수를 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그냥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김 씨가 택시로 돌아와서 부산으로 다시 가자고 하자 피해자 정 씨는 왕복 35만 원을 먼저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그런 돈이 없다고 하면서 달래려 했지만 정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기사 아저씨가 계속 돈을 달라고 하시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기사님을 해친 겁니까? 김민수 형사의 질문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미쳐 있었나 봐요. 갑자기 재촉이 칼날을 꺼내서 기사 아저씨가 놀라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자꾸 찔렀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김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체를 야산으로 끌고 가서 덤불 속에 숨겼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택시 안에 담배를 던져서 불을 냈다. 증거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그러고 나니까 더 무서워졌어요. 사람을 죽였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김 씨는 현장을 떠난 후 인근에서 차량을 렌트해 강릉까지 도망쳤다. 피해자의 지갑에서 찾은 10여만 원으로 렌트도 하고 여간비를 지불했다. 강릉은 제가 어렸을 때 가족여행으로 온 적이 있는 곳이에요. 괜히 그곳이 생각나서. 하지만 여기 와서도 계속 무서웠어요. 뉴스에서 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 씨는 이어진 정식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더욱 구체적으로 자백했다. 그는 피해자를 재촉이 칼날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택시에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훔쳐 도주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자백했다. 김민수 형사는 김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김 씨는 3년 전부터 아내와 그녀의 내연남에 대한 폭수를 계획해왔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 하니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택시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면서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해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정말로 복수하려고 했던 겁니까? 김민수 형사가 물었다.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사실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그 앞에 서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김 씨의 진술을 통해 김민수 형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택시비 다툼에서 비롯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원한과 분노가 폭발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 씨는 복수라는 명목으로 부산에서 이천까지 왔지만 정작 복수 대상 앞에서는 용기를 내지 못했고 그 좌절감이 무고한 택시기사에게 향한 것이었다. 국가수에서 김 씨의 옷에 묻은 혈흔을 정밀 감정한 결과도 나왔다. 혈액의 DNA가 피해자 정 씨의 것과 완전히 일치했으며 재촉이 칼날에서도 동일한 DNA가 검출되었다. 이로써 김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라는 물적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되었다. 김민수 형사는 김 씨가 실제로는 복수를 실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으면서 괜한 허세와 분노로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큰 분노를 느꼈다. 당신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기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후회되지 않습니까? 김 형사의 질문에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기사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택시 안에서도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런 분을 제가. 김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하지만 김민수 형사는 그의 후회가 진심인지 의문스러웠다. 3년간 복수를 다짐하며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도 이루어졌다.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김 씨는 정신질환은 없지만 오랫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분노로 인해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범행 당시 선악을 판단할 능력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김 씨의 아내 이 씨와 최 씨에게도 사건 경위를 알렸다. 그들은 김 씨가 자신들을 해치려고 이천까지 왔다가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정말 무서워요. 김 씨가 언제까지 저희를 괴롭힐 생각이었는지.
이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김민수 형사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개인적인 원한과 분노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할 때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김 씨가 3년 전 적절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민수 형사는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더욱 심화하며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맞춰나가고 있었다. 김 씨가 자백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장 재구성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 씨는 단순히 순간적인 분노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김민수 형사가 김 씨를 다시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범행 과정을 재현해 보니 김 씨의 행동에는 상당한 계획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가 미리 야산길을 알고 있었어요. 목장에서 일할 때 이쪽으로 온 적이 있거든요. 인적이 드물고 시체를 숨기기 좋은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김 씨의 이런 진술을 들으면서 김민수 형사는 소름이 돋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 씨가 재촉이 칼날을 준비해온 이유였다. 처음에는 아내와 최 씨에게 위험용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했지만 더 깊이 추궁하자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사실은 만약 그들이 제 말을 듣지 않으면 해칠 생각도 있었어요. 3년 동안 너무 괴로웠거든요. 매일 밤 그들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김 씨는 복수 계획을 상세히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 이 씨와 최 씨를 찾아가서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하려 했고 만약 그들이 거부하면 재촉이 칼날로 위협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돈도 받아내려고 했어요. 그동안 제가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김민수 형사는 김 씨의 진술을 들으면서 이 사건의 본질을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김 씨는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갖고 있었고 택시기사 살해는 그 계획이 좌절된 후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향한 결과였던 것이다. 그럼 처음부터 사람을 해칠 생각이었다는 말입니까? 김 형사의 질문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인정해요.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도 너무 괴로웠어요. 3년 동안 매일 그들 생각만 하면서 살았거든요. 다른 여자들과 만나려고 해도 아내 생각만 나고 일을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김 씨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원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김 씨에게 피해자 정 씨에 대한 마지막 순간의 기억을 더 자세히 물어보았다.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상황을 재구성해 나갔다. 기사 아저씨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부산에서 이천까지 오는 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데 제가 그런 분을 피해자 정 씨는 김 씨가 가정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험담까지 들려주며 위로해 주었다고 했다. 김 씨는 정 씨의 조언을 들으면서 잠깐이나마 마음이 누그러져서 복수 계획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기사 아저씨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너무 어리석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산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문제는 김 씨에게 택시비 35만 원을 지불할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김 씨가 솔직히 사정을 이야기하며 나중에 돈을 보내주겠다고 부탁했지만 정 씨는 생계를 위해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기사 아저씨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겠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김 씨는 그 순간 자신이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아마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아요. 기사 아저씨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제 자신한테 그리고 아내와 그 남자한테 화가 났는데 그게 엉뚱한 곳으로 향한 거죠. 김 씨의 이런 진술을 들으면서 김민수 형사는 인간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국과수에서 실시한 정밀 감식 결과도 김 씨의 진술과 일치했다. 재촉이 칼날에서 검출된 혈액은 모두 피해자 정 씨의 것이었고 김 씨의 옷에서도 정 씨의 혈액 반응이 나왔다. 또한 김 씨의 손가락 사이와 손톱 밑에서도 정 씨의 혈액과 조직 일부가 발견되어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 감식 결과도 나왔다. 야산 중턱덤불 근처에서 발견된 발자국들이 모두 김 씨가 신고 있던 운동화와 일치했고 보행 패턴 분석을 통해서도 김 씨가 시체를 끌고 이동한 경로가 정확히 재구성되었다.
이 모든 증거들이 김 씨의 범행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김 씨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도 더 깊이 파악해 보기로 했다. 정신과 전문의와의 면담을 통해 김 씨가 3년간 지속적인 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환자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피해, 의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실 인식 능력이 일부 저하된 상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전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김 씨는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이런 극단적인 행동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있었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피해자 정 씨의 유족들은 김 씨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정 씨의 부인은 남편이 선량한 사람을 도우려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어요.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선의로 도우려다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정 씨의 아들도 김 씨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는 3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조심하시고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해주셨는데 하필 그런 악한 사람을 만나서 그는 김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김민수 형사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김 씨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김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정말 후회해요. 기사 아저씨는 제게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는데 제가 그런 분을 해쳤어요.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자신의 아내와 최 씨에 대한 원망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를 이렇게 만든 것도 그들이에요. 만약 그들이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런 김 씨의 말을 들으면서 김민수 형사는 그가 아직도 진정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김민수 형사는 김 씨를 법정으로 인도하면서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무고한 피해자를 위해 범인을 검거했다는 성취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비극이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컸다. 수사 과정에서 김민수 형사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작은 원한과 분노가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김 씨가 3년 전 적절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도와주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의 분노와 원망에 갇혀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갔고 결국 무고한 사람까지 희생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검찰에 송치된 김 씨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참작을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선의로 도우려다가 변을 당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민수 형사는 판결이 나온 후에도 오랫동안 이 사건에 대해 생각했다. 범죄 수사관으로서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씨와 같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김민수 형사는 피해자 정 씨의 유족들을 다시 찾아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들은 범인이 처벌받았다는 것에 어느 정도 위안을 받았지만 잃어버린 가족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현실 앞에서 여전히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그들에게 정 씨가 생전에 보여준 선량함과 따뜻함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사건을 통해 김민수 형사는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어둠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다. 김 씨는 자신의 분노와 원망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표출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까지 희생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앞으로도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김민수 형사는 다음 사건 수사에 임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천 택시기사 살인사건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